현재 러시아를 포함 전 세계가 나날이 과격해지고 더 끔찍한 무기를 만들어내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이유는 핵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현재 핵 확산 방지 조약에 가입해 핵무기를 공식적으로는 보유하지 못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정이 아니더라도 한국은 핵무기를 거의 소나기에 가졌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말이죠.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여기 한국에 한 가문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모두 대통령직을 수행했고 비록 딸은 중간에 탄핵됐지만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문이 특이한 건 비단 아버지와 딸이 모두 대통령이 됐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핵무기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74년 8월 15일 사망한 유경수 여사를 대신해 영부인 대행으로 지근거리에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정에 깊이 관여했었는데요. 핵개발과 관련된 것들도 모를 수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박정희는 김일성 가문보다 더 대담하게 핵개발을 추진해 미국이 그의 죽음에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남아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지난 1992년 월간조선에는 박근혜 증언 아버지의 죽음과 핵개발이라는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그녀는 청와대에서 있었던 핵개발에 대한 논의 내용을 미국이 우리 측에 들이대면서 핵개발 포기를 종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도청이 아닌 방법으로 어떻게 알아냈을까라는 의문스러운 답변을 남겼습니다. 사실 박정희의 사망은 미국이 배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실제로 배후에 있었다면 박정희의 죽음은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다는 점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그걸 미워했으니까요. 세계 최강 미국의 눈을 피해 몰래 핵개발을 시도했으니까요. 그럼 그는 왜 핵개발을 시작했던 것일까요? 지난 2005년 미 중앙정보국 CIA는 그동안 국가기밀로 취급됐던 한 보고서의 기밀을 해제시켰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접근해 읽을 수 있도록 공개한 것이죠. 연세대학교 문정인 교수와 미국 노틸러스 연구소의 피터 헤이즈 소장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박정희, CIA 그리고 핵폭탄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이 기밀문서에 따르면 박정희가 최초로 핵무기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1969년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1968년 북한은 김신조를 포함한 특수부대를 한국으로 침투시켜 박정희를 제거하려는 도발을 감행해왔고 박정희는 극도로 분노합니다. 당장이라도 북으로 치고 올라가고 싶었지만 미국이라는 존재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었죠. 안 그래도 언젠가는 제거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긴 그는 조금씩 핵무기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한반도의 안보에 엄청난 위기가 발생합니다. 1969년 7월 25일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리처드 닉슨은 괌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안보를 제공하지만 방위의 1차적인 책임은 그 국가에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는 한국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미국이 주한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대구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닉슨 독트린은 아시아에 주둔 중인 지상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현실이 됐습니다. 1971년 3월 이 독트린에 따라 주한미군 7사단 2만 명이 갑작스럽게 철수하면서 안보에 공백이 생겨버렸죠. 사실 박정희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과의 동맹에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64년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지만 당연히 이길 것이라 생각했던 미국이 패배했으니까요. 이를 목격한 박정희는 미국이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닐 수도 있으며 일방적으로 미국에 매달렸다가는 자칫 닥조전 개신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 생겼는데요. 여기에 닉슨 독트린에 의해 주한미군이 철수한 것은 핵무기 카드를 잠재적 계획이 아닌 지금 당장 현실화시켜야 하는 목표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당시 CIA 한국 지부 총책임자로 근무한 도널드 그레그에 의해서도 증언됐습니다. 그는 한국의 우호적이던 미국이 갑자기 등을 돌린 결정적인 이유는 박정희가 시도했던 핵개발 때문이라고 말했죠. 또한 1978년에 작성되고 2015년에 공개된 CIA 보고서 한국 핵개발과 전략적 의사결정에 따르면 작전명 890을 직접 박정희가 승인했다고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890 계획이란 국방과학연구소장의 책임하에 미사일팀, 핵탄두팀, 화학탄두팀을 구성해 북으로 쏘아 올릴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 미국은 1976년 핵개발을 중지하지 않으면 한국과 모든 관계를 중단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압박하기 시작했고 결국 박정희는 1차적으로 핵개발을 포기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압박이 두려웠던 것도 있었지만 1976년에 박정희가 미국을 신뢰하게 된 사건도 있었죠. 바로 판문점 도끼 사건입니다.
그해 8월 18일 판문점 북한 쪽 초소를 조금 더 확실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미군 2명이 시야를 가리는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군 병사 30명이 몰려와서는 도끼를 빼앗고 곡괭이를 휘두르는 등 일방적인 린치가 시작됐고 결국 미군 2명이 사망했죠. 이에 불같이 화가 난 미국은 북한을 압박할 목적으로 대규모 함대를 파견하고 B-52 폭격기를 매일같이 출격시켰습니다. 미국의 이런 무력 시위는 소련이 뒤를 봐주는 김일성을 충분히 압박하지 못했지만 박정희를 감동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미국이 가진 최첨단 폭격기와 함대를 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이 한국을 도와줄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해 말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핵 개발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77년 1월에 취임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한국에서 주한미군 2사단과 전술핵무기 일부를 철수하겠다고 밝힌 것이죠. 이미 몇 년 전에 주한미군 7사단이 철수하면서 안보에 공백이 생긴 마당에 2사단도 철수시키고 한국에 배치한 전술핵무기까지 철수시킨다고 발표하자 박정희는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박정희는 미국이 한국을 버릴까 두려웠으니까요. 아직까지 산업화도 이루지 못했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항상 걱정해야 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주둔시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있었는데 만약 버림받는다면 어쩌나 하는 말 못할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에 대한 반발로 박정희는 잠시 중단했던 핵개발 카드를 다시 꺼내듭니다. 이 내용은 당시 기밀로 작성된 CIA 비밀문서에서도 밝히고 있죠. 박정희와 청와대 참모진은 이스라엘 방식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기를 쓰고 반대하지만 결국 핵보유를 인정하도록 만들자는 것이었죠. 이런 계획 하에 프랑스와의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는데 프랑스는 기존의 미국이나 러시아 등과 같이 핵보유를 제한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핵보유가 확산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프랑스의 이런 정책의 도움을 받아 핵보유가 가능했는데요. 박정희의 핵에 대한 열렬한 의지는 한국이 낳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 이휘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박정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소립자 물리학자인 이휘소를 너무나 데려오고 싶어 했죠. 이휘소가 직접적으로 박정희의 핵개발에 관여했다는 확증은 없지만 박정희가 이휘소에게 엄청난 관심을 보이면서 접근한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외교정책의 수장이었던 이동원 전 외무장관은 박정희가 미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할 때마다 이휘소를 떠올리고는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만 돌아와 준다면 60만 대군 전부를 그의 경호를 위해 쓰겠다고 약속까지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박정희의 핵개발 의지는 이휘소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도 자세히 나타납니다. 편지에서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자신들의 아이들 취미를 알았는지 한국 우표와 전통 무용책을 보내왔다고 썼는데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정보조직이 가담해 이휘소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까지 속속들이 탐문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휘소, 이분은 너무나 안타까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비운의 과학자입니다. 핵무기의 아버지라 불리는 오펜하이머가 아인슈타인보다 더 똑똑하다고 인정했던 이휘소는 핵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소립자 물리학이라는 분야의 가장 유명한 과학자였습니다. 비록 그는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지만 그의 연구 덕분에 7명의 과학자가 노벨상을 수상했죠.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핵폭탄을 등장시킨 것은 오펜하이머입니다. 물론 그가 직접 핵무기를 개발하지는 않았지만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3개의 핵폭탄 중 1개는 실험용으로 2개는 일본에 투하를 결정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를 핵무기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펜하이머는 물리학에서 가장 권위 있는 페르미 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했는데 그가 소장으로 있던 당시 이휘소를 직접 스카우트했습니다. 내가 아는 물리학자 중 이휘소가 단연 으뜸이었고 그와 미친듯이 함께 연구하고 싶었다며 그를 데려왔죠. 이휘소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로 결정하고는 박사시험을 치렀는데 93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아야 비로소 받을 수 있는 점수로 펜실베니아는 물론 미국 역사상 최고 점수였죠. 2등이 71점이었으니 그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오펜하이머 역시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의 시험지를 가져와 직접 보고는 오펜하이머가 그를 스카우트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21년을 이휘소와 7년을 보낸 그는 이휘소는 난감하고 어려운 계산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유일한 학자다. 그는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이며 핵과학자로 아인슈타인이나 페르미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창조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해 이휘소가 얼마나 뛰어난 과학자였는지를 증언해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휘소가 자신을 희생해 박정희에게 핵개발을 가르쳐 주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살갗을 찢어 핵개발 문서를 넣고 봉합해 한국에 극적으로 전달했다는 다소 무리한 이야기가 전해지죠. 이는 김진명 작가가 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소설 때문입니다. 그 소설에서 이휘소 박사는 이용우라는 인물로 등장했는데 한국을 위해 핵개발을 진행하다 의문의 사고로 사망한 인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휘소의 가족들은 모두 허구라며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이휘소는 핵개발을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 더구나 유신 독재가 행해지는 국가에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전합니다. 그의 제자인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강주상 교수에게 직접 남긴 이야기였습니다. 1972년 유신헌법을 발동해 자신의 독재를 정당화시킨 점을 두고 외국 동료들을 볼 면목이 없다면서 굉장히 창피했다고 하죠. 독재를 그토록 증오하던 그는 한국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던 기회까지 차버렸습니다. 1971년 칼텍의 교환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한국과학원 정근모 부원장과 이야기할 기회를 갖습니다. 가난한 한국에 물리학의 뿌리를 내리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한 정근모는 그에게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미 1968년에 미국 시민권자가 된 이휘소는 조국에 도움을 주고 싶었던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당시 박정희가 김대중과의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르자 이에 대한 규탄 시위가 벌어지고 군병력을 투입해 민간인 시설을 장악하는 위수령을 발동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정치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카이스트 교수로 부임하는 것까지 심각하게 고려했지만 결국 독재 정치에 실망해 세미나 이야기는 없던 것으로 하자며 유야무야 됐습니다. 정권과 학문은 다른 문제라며 끈질기게 정근모가 설득했지만 이휘소는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77년 6월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쨌든 박정희가 처음으로 핵개발에 대한 의중을 표하고 세 개 팀으로 나누어 핵개발을 지시하는 등 일련의 사건에 걸쳐 1978년 한국은 첫 성과를 거둡니다. 사거리 180km의 백곰미사일을 개발한 것이죠. 이 거리는 의정부에서 평양까지 직선거리에 해당하는데 일단 북한에게 위협되는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핵개발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니 이를 탑재해 북한까지 날려버릴 미사일이 먼저 개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핵무기가 실제로 등장하진 않았지만 당시 한국은 88%까지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당시 경제수석인 오원철은 프랑스와의 계약 파기와는 별개로 이미 핵연료 재처리 기술도 확보하고 있었고 핵심 부품들도 이미 밀반입에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 청와대에서 박정희는 현재 88%까지 진척되었으며 1981년이면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그해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해 제거됐습니다. 이후 한국은 88%나 완성된 기술을 그대로 폐기하고 말았는데요. 전두환 때문입니다. 박정희에 이어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미국의 환심을 사 그의 지위를 인정받는 대가로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해버리면서 결국 88%의 기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현재 그 기술은 보존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아예 사라져버린 걸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